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땡큐베리머니의 강성호입니다. 자, 오늘도 투자 핫 키워드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핫 키워드. 자, 간밤 3월 FOMC가 있었습니다. 연 2회 금리 인하로 기존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며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은 일시적인 영향이라며 여전히 미국 경제는 강력하고 경기 침체 위험 높지 않다고 코멘트를 했는데요. 자, 이번 3월 FOMC는 시장 불안을 확대시킬 만한 큰 이변이 없는 정책 결정을 내리면서 증시에 안도감을 제공했습니다. M7과 3대 지수 모처럼 강한 모습 보여주며 마무리됐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투자 심리 지표, 밸류에이션상 이 단기 바닥은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다만 이 하방 경직성 확보와 추세적인 상승 궤도로의 복귀는 현재 다른 문제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준, 경제 지표 등의 매크로보다는 이 관세 민감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호관세 윤곽을 알 수 있는 시점이자 M7 1분기 실적 시즌이 몰려있는 4월 말까지는 지수 상단은 갇힌 채 이 저점을 완만히 높여가는 흐름을 미국 증시 베이스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 중 하나이며 차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헌재 판결, 그리고 3월 31일 공매도 재개라는 이 단기적인 수급 변동성 이벤트 등을 치러야 되죠. 키움증권 한지영연구원에 따르면 순환매 기회가 여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찾아오는 주도주에 머물러 있는 것이 타당한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이고, 그 중심에는 기존 주도주인 방산과 최근 메모리 현물 가격 반등 신호가 나오며 업황 회복 기대감이 생기는 레거시 반도체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투자 키워드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큐베리머니 38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 제목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미국 증시 조정인가 침체의 시작인가? 좀 소름 돋고요. 다소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하면은 이게 조정인지 침체의 시작인지 반등이 올 수 있을지 이야기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 김승혁 연구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제목 같이 읽어주시죠. 네, 미국 증시 조정인가 침체의 시작인가? 답이 있습니까, 이 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답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뭘까요? 저희는 이제 침체보다는 조정 가능성이 아직까지 높지 다행이다. 않을까. 예. 네. 정말 다행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럴 만도 한 게, 제가 이제 증권, 경제 방송을 한 지가 2020년부터 했으니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내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와, 다우랑 S&P는 그렇다 치고, 와, 나스닥이 이렇게 빠진 것도 처음 봤고, 앞자리가 아예 바뀌었다는 거. 이것도 좀 무섭습니다. 일단은 올해가 지금 3월 중순이니까 1월, 2월, 2개월 반 정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미국 증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리뷰 한번 해볼까요? 이제 간단하게 좀 1분기 미국 증시 어떻게 됐냐 네. 좀 봐보면 연초부터 현재까지 미 증시 흐름을 저희가 3개월 좀 나눠서 보면 네. 현재가 가장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대표적인 주가 지수 4개 정도 봐보면 S&P 500이라던가 나스닥, 그 다음에 러셀 2000, 다우 이렇게 좀 나눠서 살펴보면 23년, 24년, 25년 그 3개의 해 중에 현재가 가장 낮고요. 특히 러셀 2000이나 나스닥 종합지수가 가장 많이 빠졌다. 좀 이렇게 맞아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뭐 되게 많이 빠졌던 걸 본다면 어딘 것 같으세요? 뭐 지수가 되게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저희가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고 있는 게 러셀 2000이랑 나스닥 종합지수가 좀 많이 빠졌고요. 네.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다라는 건 결국에는 최근에 어떤 밸류, 가치주보다는 좀 네. 성장주가 많이 타격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초 밸류에이션이 되게 높았던 몇 네. 개의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그 기업들이 사실 고점 부담이 높아지다 보니까 좀 뺄만한 어떤 트리거를 계속 찾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밸류 부담이 높은 아이들이 먼저 좀 투매 현상을 소화를 하면서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러셀 2000 같은 게 많이 빠진 게 네. 최근 뭐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그쵸.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대기업이고요. 조금 많이 휘둘리는 기업들이 중소형 기업인데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중소형 기업들을 많이 모아놓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네. 러셀 2000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다. 음. 이거 두 개를 종합하면 고로 성장주 모멘텀이 많이 꺾였고 그쵸. 그다음에 중소형주 테마가 많이 꺾였다. 좀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2월 한 달 동안 보면은 필라델피아 지수가 가장 많이 빠졌다면서요? 가장 많이 빠진 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 가장 많이 예.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작년에 미국 증시가 너무 좋았잖아요. 미국 증시 하면서 돈 많이 벌었다라는 이 배 아픈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해가 바뀌면서 나도 올해는 미국 주식 좀 해볼까? 해가지고 들어가신 분들은 엇박이 세게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더 잘 가니까 배가 진짜 아플 것 같은데 자, 지금 시점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앞으로의 미국 증시는 좀 어떻게 간략하게 좀 보시는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제 간단하게 저희는 상저하고 정도를 바라보고 있고요. 2분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조정 장세가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 이후 3분기부터는 증시 반등에 대한 어떤 흐름이 좀 관찰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크게는 기대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말 그대로 상반기까지는 좀 기다려 보고 만약에 제대로 수익을 좀 보고 싶으면 하반기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후반부에 이야기를 풀어가 볼 건데 과연 지금 뭐 관세도 엮여 있고 특정 모멘텀이 없어서 못 움직이는 건가?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경기에 대한 우려도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좀 해답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리뷰를 해보자면은 기술주 위주로 한 번 더 보고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결국 미국 주식 하면 기술주 M7 그렇게 그렇죠.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기술주들도 사실 이 큰 피해를 피해갈 수는 없었죠. 기술주가 메인으로 왜냐하면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하게 기대치가 되게 높아져 있는 맞아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미 잘하고 있지만 너희가 그 정도로는 안 돼. 사실 더 잘해야 돼에 대한 얘기가 계속 기대감이 붙어 있던 상황이다 네, 보니까 맞아요.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던 건데 지금 최근에 기술주가 경기 불안 이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 그럼 소비 관련된 어떤 불안 가치가 좀 같이 붙어버리면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M7 내에서도 사실 종목 차별화는 좀 있어요.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경우가 더 많이 빠졌고 그쵸. 엔비디아도 많이 빠졌지만 메타 같은 경우에도 좀 덜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기업이냐 하드웨어 기업이냐에 따라 좀 달라졌고 이제 광고 관련된 사업 모델이 꾸준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느냐 네.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좀 나뉘어졌기 때문에 M7 이꼴 기술주 전부 다 하나로 보면 안 되고 한통속이 아닙니다. 그렇죠. 얘네 내에서도 성격이 다 조금씩 달라지고 네.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좀 발라내기 작업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M7이 쉽지 않은 흐름인 건 맞지만 거기서 덜 맞은 친구가 있는 반면에 더 맞은 친구도 있고 뭐 예를 들어 테슬라는 정말 수도 없이 맞았고 소프트웨어 담당하고 있는 뭐 메타 같은 기업들은 그래도 좀 잘 버티고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려고 미국 증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 엇박 탄 김에 지금 빨리 어떻게 좀 노선 변경을 해야 되나 생각하다 보니까 야 요새 뭐 독일 좋다며 뭐 유럽 좋다며 야 중국 좋다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증시가 현재 더 매력적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최근 데이터만 보더라도 이제 2월, 3월 이때쯤 왔을 때 non-US들이 생각보다 더 좋았죠. 맞아요.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방위, 군수산업 이쪽으로 자금 투입이 좀 되면서 최근에 많은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 사태 이후로 로보 어드바이저라든가 자율주행 이런 쪽 기술이 생각보다 좋다. 뭐 저희가 일반 개인 단으로 왔을 때 로보락이 그렇게 좋다며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중국 쪽 기술력이 괜찮다라고 네. 저희가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올해 초에 CES 2025뿐만이 아니라 뭐 JP모건 헬스케어 2025 관련된 뭐 자료를 작성하면서 느꼈던 건데 생각보다 완성차 업체, 특히 모빌리티 업계 내에서도 중국이 생각보다 약진을 하고 있고 제약 바이오 관점에서도 중국이 생각보다 약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제 제약 관련 산업에서 그 제조를 하는데 유럽이랑 미국에 비해서 30%에서 40%가 싸다. 뭐 이렇게 이미 판단이 나오고 그쵸. 있는 상황이고 생각보다 제약의 어떤 기술력과 그 효능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면서 미국의 빅파마들이 점차적으로 중국의 어떤 관련 기술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좀 희한한 흐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을 생각보다 덜 때리네라는 내러티브가 잠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요새 그런 얘기 좀 있긴 하죠. 네, 세게 때릴 줄 알았는데 좀 덜 때린다. 네. 그 어떤 내러티브가 소화된 당일날 제약바이오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그럼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중국과 그런 관련된 중국과의 협약이 생각보다 미국 빅파마한테 큰 기회인데 본인들의 기술력도 싸게 가져올 수 있고 제조도 싸게 할 수 있는데 걸림돌 중 하나였던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 행보가 좀 계속 걸렸단 말이죠. 은근히. 근데 생각보다 덜 때리네? 그러면 나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고로 중국 내에서 관련된 산업군들이 국가 공인 산업으로 밀고 있는 몇몇 개의 산업이 나쁘지 않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non-US 국가들의 약진도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채팅창에 이제 마이크 소리가 한 분은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한 분 마이크 소리가 잘 안 잡혀요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일지 연구원진일지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또 기술적으로 체크할 수 있다면은 같이 체크해서 또 품질 높게 방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올려주세요. 자, 그럼 뭐 중국까지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중국 근데 이게 이게 어떤 질문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 시장이라는 게 투자할 신뢰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우선 예. 그게 항상 제일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요. 걔네들이 나오고 있는 데이터가 믿을만한가? 그리고 걔네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술력이 실제 맞냐? 뭐 이런 것들. 어제도 비아디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BYD 같은 경우에 5분 충전해갖고 500km 간다 그랬나? 400km 간다 그랬나? 맞습니다. 충전 속도가 되게 빠를 거다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관련돼서 BYD나 이제 걔네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생각보다 데이터 학습을 되게 많이 해놨던 근데 상황입니다. 그건 그래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몇 개 주밖에 이제 테스트를 못 했는데 이제 걔네들은 이미 많은 주에서 많은 테스트와 많은 맞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네.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기술력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로보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신혼집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TMI일 수 있습니다. 근데 로보락을 쓰고 있는데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좋구나. 한 번도 청소기 돌려본 적이 없다.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네. 중국 기술력은 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도 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결국에는 이제 미국 증시 다시 돌아와서 왜 이렇게 빠지냐 이 원인 분석 이야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죠. 지금 경기 침체야? 뭐 둔화야? 스태그플레이션이야?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저희는 조정 가능성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아까 처음에 소개를 드렸고 이거를 뭐 쉽게 최근 저희 업계 용어로는 소프트 랜딩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랜딩은 하는데 부드럽게 착륙할 거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가 성장할 건 아니지만 과거 지금 너무 과열되었던 그 경기의 성장 모멘텀들이 조금은 유동성을 거둬들이면서 안정적으로 내려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로 침체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침체 관련된 이슈가 나왔던 대부분의 원인은 저희가 소프트 데이터라고 부르는 심리적 관련 경제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와서 쫄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로 지금 트럼프가 관세 관련 불확실성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쵸, 예. 그게 시장 심리를 되게 불안하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럼 물가 올리는 것 아니야? 라고 이제 해석이 되면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졌고요. 네. 그 다음에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그러면 GDP에 대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최근에 애틀란타 연은에서 공개하고 있는 GDP 나우라고 GDP에 대한 어떤 추정치를 계속 트래킹을 하거든요. 네. 이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어. 그러면 사실 대외적으로 봤을 때 경제 지표가 이게 하드 데이터인지 소프트 데이터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냥 지표만으로 봤을 때 뭐 소비자 신뢰 지수도 안 좋다. 그리고 소매 판매도 내려갔다. 특히 GDP에 대한 추정치는 마이너스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 그러면 물가는 올라가고 침체다. 더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속 내용을 제가 뒤져봤을 땐 결국 트럼프 관련된 물가 그리고 관세 불확실성이 지금의 불안감을 거의 거짓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를 좀 구분해 봤을 때 진짜 하드 데이터는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기업 하나하나 볼 때 재무제표 같은 거잖아요. 얼마 돈 잘 벌고 있냐, 돈을 잃고 있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건데 이런 건 지금 나쁘지가 않은데 소프트 데이터, 뭐 소위 말해서 진짜 비약을 좀 해가지고 우리가 뭐 통계 전화 같은 거 오잖아요. 뭐 지금 살만 하십니까? 맞습니다. 아니요. 네.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의 심리가 오히려 좀 안 좋을 뿐이지 실제 경제는 그래도 좀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나 뭐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좀 더 흘러가면은 나아지는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우선은 저희가 지금 조정 흐름을 계속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정이지만 반등 모멘텀을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유동성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최근에 대한 QT 가능성이 QT.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게 뭐냐면 아까는 침체에 대한 내러티브는 세졌지만 실제 다른 하드 데이터 뭐 예를 들어 신용카드 연체율이라든가 예. 이 다양한 어떤 대출 할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보니 그러면 경제는 이거 좀 신기하게 하드 데이터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심리가 좀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의 어떤 유동성 타이트닝을 조금씩은 악화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연초 같은 경우에 이건 조금 이제 제가 설명을 곁들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TJ라고 흔히 정부의 마통입니다. 정부의 마통, TJ. 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갑이에요. 근데 그게 확 줄었습니다. 왜 왜 줄었냐? 원래는 정부가 저희가 그 부채 한도 협상이라고 정부도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네. 발행한 국채에 돈이 들어오면 그 네. 돈으로 정부를 운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채 한도 협상이 더 이상 타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을 못 하다 보니까 네. 본인의 지갑, 본인의 마통에 있는 돈 빼서 정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음. 그리고 아까 채권 발행을 못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채권을 발행을 못 하니까 원래 이제 단기자금 시장에서 단기자금 펀드 MF 애들이 채권이 발행되면 그거를 많이 사서 본인들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운영했거든요. 네. 그럼 걔네들이 그걸 사면 채권을 산 그 금액이 시중에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채권 발행이 안 되니까 걔네들이 그 돈을 다시 영래포 계정이라고 그냥 정부의 어떤 지갑 또 다른 지갑에 하나 넣어놓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유동성도 좀 줄고 정부의 TJ 계정도 주니까 시장이 무슨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 옛날에 SBB 사태처럼 갑자기 이슈가 터진 겁니다. 저희가 예상치도 못하는 시스템 리스크가 갑자기 위험이 한번 오면 그러면 정부가 본인에 있는 TJ를 많이 쓰고 네.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돈 끌어서 많이 풀어야 되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이게 대처가 가능한가? 이런 불안감이 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끌어올리면 결국에는 어쨌든 채권 발행해야 되는데 그쵸.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단기자금 시장 그리고 유동성에서 그 관련된 불안감이 조금씩은 누적되고 있는데 실질적 절대 레벨로 봤을 땐 이게 불안한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심리적인 불안을 높이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너 워딩대로 가면 그럼 침체가 아니냐. 저는 오히려 이게 정부가 결국에는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중단하는 트리거,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을 가속화할 수 있는 트리거로 기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미 QT 중단에 대해서는 FOMC 의사록에서 한번 언급이 됐고 네. 그리고 어제 FOMC 그 내용을 좀 보더라도 경기 침체를 윤호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체를 방어할 만한 논리가 충분히 아직까지 남아있는 두 가지 무기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부채 한도 협상의 엑스데이트가 지금 언제냐? 5월에서 6월 정도입니다. 그러면 5월에서 6월 정도에 부채 한도 협상이 좀 되고 왜냐하면 4월은 세금을 걷는 해이기 때문에 4월에는 굳이 그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세금 납부한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정부 운영하면 되거든요. 네. 그 이후에 한 5월에서 6월 정도 관련된 어떤 문제가 좀 심각해지기 전에 정부가 관련 조치를 취하겠죠. 그리고 QT에 대한 중단 얘기도 같이 좀 진행이 되겠죠. 네. 그러면 유동성 관련해서는 조금 시장이 불안해할 만한 요소가 오히려 사라지는 그런 모멘텀이 네. 올 거다라고 보면서 하나의 반등 어떤 시그널로 저희가 네. 여겨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요거 뭐 워낙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정리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겠지만 지금 우리 현재 미국 시장, 미국의 경제 형태를 보면은 우리가 실제 데이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심리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여서 뭐 침체에 대한 이야기 현재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은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5, 6월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어떻게 풀리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 또 한방 뭐 어떻게 보면 QT가 중단될 수 있을 거. 요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경기 침체를 막아주는 카드로 좀 작용할 가능성. 그리고 요게 뭐 즉각적으로 시장을 올리진 않겠지만 확실히 좀 플러스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정리했나요?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관세 얘기를 많이 해주시네요.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지금 관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차치하고 얘기된 거잖아요. 여기서 관세가 주는 리스크는 얼마나 될 거라고 보세요? 우선 이제 관세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면 관세가 지금 왜 좀 더 많이 언급되고 있느냐를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도입되고 1월 20일 날 들어왔거든요. 네. 그리고 아직 10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에요. 근데 이 첫 행정부가 들어오고 첫 100일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맞아요. 네. 왜냐하면 과거 바이든 행정부를 보더라도 오바마 행정부를 보더라도 첫 100일 동안에 본인 정부의 색깔을 확실히 하고 그리고 그 색깔을 확고하게 하는 과정에서 지지율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에는 당연히 행동보단 말이 먼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트럼프는 그 말을 좀 더 세게 하는 편이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 멕시코나 캐나다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말과 행동은 사실 동일하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관계에 대한 중요성도 미국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반에 일진이 있다라고 치면 그 일진은 다른 사람들이 걔를 추종해 주니까 일진인 거거든요. 예. 지 혼자 잘났다고 일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들이 미국 좋다, 미국 너를 위해서 이런 거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이 지금 어떤 위상을 가지게 된 건데 만약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은따되죠, 은따. 은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은 캐나다로부터 전기도 받고 중진료도 받고 그리고 멕시코한테는 이제 좀 저비용 임금, 아니, 저비용의 노동자들을 많이 제공을 받고 그렇죠. 예. 그리고 LNG 팔아야 되는데 LNG 어디서 사줄 거야? 유럽이 많이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혼자서 잘 나갈 수 없는 당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100일이 지난 시점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실무급에서 어떤 행동이 좀 보여질 거냐라고 생각하냐면 네. 지금 트럼프가 내뱉은 말을 이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겁니다. 그러면 이 행동으로 옮긴 이 과정 속에서 협상과 타협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당연히 서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그 지점에서 서로가 타협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과정에서 당연하게 뒤따라오는 거는 톤 조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기 침체 내러티브를 만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인데 이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톤이 조절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경기 하방 압력은 좀 약해질 수밖에 없을 거다.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뭐 오피니언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엔 트럼프가 좀 매운맛으로다가 막 질러버리지만 이 매운맛이 점차 그래도 순한 맛으로 가는 과정. 완전 순한 맛은 아니겠지만 순한 맛으로는 간다. 그래서 거기서 좀 아마 이 나라들 간의 어떤 합의가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 재밌네요. 시간이 이렇게나 빨리 갈 수가.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은데 금리 이야기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이야기 할 거고요. 저희가 투자해볼 만한 섹터까지도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금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간밤에 FOMC 있었습니다. 자, 연 2회라는 거는 기조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FOMC 사실 만장일치로 이제 동결 만장일치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점도표상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없었는데 예. 지금 금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카드예요. 왜냐하면 양날의 검이거든요. 금리를 쉽게 빠르게 내린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그쵸. 한번 자극시킬 수가 있고요. 금리를 높인다라는 건 결국엔 경기 침체를 지금 너무 이제 과열되어 있던 국면을 좀 우리가 좀 깎아 먹겠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움직임을 되게 잘 이끌어가는 게 중요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제 판단으로는 뭐 데이터 디펜던스 얘기가 다시 또 나왔는데 데이터 디펜던스. 데이터에 예. 이제 데이터를 보고 후행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정책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당연히 최종 금리, 그러니까 목표에 대한 최종 금리 수준은 옛날보다는 높여줬어요. 옛날에는 2% 타겟팅하면서 많이 내려갔지만 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서 중립금리, 저희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둘 다 일으키지 않는 이상적 금리 수준인 중립금리가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중립금리가 높아진 건 AI 산업 생산성이 높아져서 똑같은 노동 단위를 투자해도 더 많은 생산량을 내고 있는 지금의 어떤 경제 상황을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2회 정도의 금리 인하가 아직까지는 그 적정선에서 좀 위험한 줄타기를 할 때 큰 아하. 리스크를 만들지 않는 그 적정선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트럼프는 뭐 계속해서 금리에 대해서 압박을 주잖아요. 연준에다가. 엔간하면 내려. 이렇게 지금 뭐 압박을 좀 주고 있는데 연준 좀 세게 잘 나가거든요. 네. 트럼프로 인해서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2017년, 2018년 보면 그때 당시에도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외쳤고요. 네. 연준은 그것과 아랑곳하지 않고 2018년 9월까지 금리를 높였고 동결시킨 다음에 비로소 9월 이후에 무역 전쟁이 좀 이제 발발하고 나서 내렸습니다. 전례가 있네요.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던 사례가 한 번 있고요. 네. 지금 트럼프 상황을 보면 트럼프가 금리 인하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네. 첫 번째, 에너지에 대한 어떤 산업 생산을 늘려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한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가격을 낮추겠다. 세 번째,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를 낮춰서 너희들의 어떤 현금 흐름을 좋게 만들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멘텀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게 실제로 워킹을 해서 정말 물가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게 금리 인하에 대한 근거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거는 당연히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고요. 네. 트럼프가 그렇게 해라고 해서 사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화당 아이들 중에서도 이제 트럼프의 말을 그대로 안 듣는 사람들도 그쵸. 많고요. 예. 공화당 프리덤 코커스 애들은 되게 강력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가 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말대로 다 되진 않을 거다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오히려 좀 다행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연구원이 바라봤을 때 그래도 이렇게 방송을 보신 분들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미국 시장이 왜 이렇게 됐고 앞으로 이렇게 풀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자, 우리 지금 165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이 중에 절반은 수혜 섹터 어디냐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미장에서 수혜 섹터는 어디가 좀 될까요? 이거를 저희가 단기적으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조정 이후에 반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조정 흐름 어디가 조금 더 유효할 거냐? 이제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필수 산업재인 거겠죠. 네. 필수 소비재가 생각보다 경기 방어적인 거고 최근에 달러 트리, 달러 제너럴 뭐 여러 가지 관련 할인 매장들의 실적이 아웃퍼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련된 어떤 필수 산업군이 나쁘지 않을 거다. 필수 산업군.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예. 두 번째로는 관세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많이 소화가 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관세에 좀 더 영향을 덜 받는 애들 상품군보다는 서비스겠죠. 역시 서비스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밸류가 너무 많이 높아진 소프트웨어 기업들 말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네. 그 관련된 소프트웨어 특히 광고 산업이랑 좀 연결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AI, 추론형 AI와 그게 이제 AI 에이전트로 연결되고 결국에는 이제 피지컬 AI로 연결되고 있는 이 큰 과도기 속에서 결국에는 AI의 모멘텀이 빅테크 중심으로 다시 한번 떠오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의 투자 기조와 올해의 투자 기조가 크게 다르진 않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저는 조정 가능성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잠깐 피했다가 우리가 새롭게 들어가자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타이밍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단기로 봤을 때는 뭐 소프트웨어, 광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중장기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미국의 강세 그 색깔은 단기 조정을 거치고 올라갔을 때 올라갈 때 그 힘은 다시 한번 또 AI에서 빛을 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티커명은 따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자, 저희 땡큐베리 머니 저희 SNS도 함께 있습니다. SNS 들어가셔갖고 뭐 궁금한 거 또 물어보시고. 자, 오늘 땡큐베리 머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땡큐베리 머니였습니다.